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6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를 소화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다소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그동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많이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기업을 중심으로는 반발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저희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난 그 순간, 정상회담의 순간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80여일 만에 드디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대하고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이렇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심지어 사진으로 이렇게 두 정상이 엄지를 척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생각보다 괜찮았던 회담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알맹이가 부족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을 조금 시간 타임테이블로 나눠보자면요. 25일 날 백악관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요. 트럼프의 집무실에서 30분간 이야기를 첫 번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회담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캐비닛 룸에서 오찬과 함께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2시간가량 진행이 되면서 총 2시간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요.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 두 정상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의제들이 좀 총망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크게 나누자면 안보와 경제로 나눌 수 있고요. 주한미군 그리고 북한, 중국과에 대한 이야기, 일본 이야기도 나왔고요. 경제에서는 관세, 조선업, 알래스카 그리고 농축산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우려가 컸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의 3명의 실장이 전원으로 좀 동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동행을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3명이나 가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있었고요. 주요 장관들도 선발대 역할을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국무장관과 회동을 먼저 하기도 했었고요. 산업부 장관과 통상본부장 역시나 상무장관과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재계 총수들까지 대거 미국행이라는 선택을 하면서 얼마나 협상이 힘들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빠르게 좀 준비를 했던 만큼 총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대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회담 2시간 전쯤에 SNS에 트럼프가 또 폭탄 발언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SNS에 올리면서 긴장감은 조금 커졌습니다. 회담이 이러다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도 있었고요. 저도 이 SNS 글을 본 다음에 좀 밤을 설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담 중의 분위기는 오해였다라는 발언과 함께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만 마무리는 조금 찝찝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종료가 된 뒤에 통상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배웅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원래 트럼프는 이례적인 사람이다. 트럼프라서 가능한 스타일이다라는 해석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무리엔 물음표가 남았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 우리나라가 무역 재협상을 원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뭘 주진 않을 것이다. 얻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굉장히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 합의 15%가 유지되는 게 좀 더 공고히 된 것 같고요. 재협상에 불가능하다는 거에 좀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총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고요. 마스가 조선 펀드 관련돼서 1,500억 달러,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주력 산업에 대해서 2,000억 원 달러가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부 투자와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직접적으로 출자를 하고 투자처를 지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출이나 보증 중심으로의 투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야기는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트럼프가요, 우리나라 조선업을 향한 사랑을 또 다시 표출을 했습니다. 모두 발언 첫마디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배를 만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는 하루에 배를 한 척 이상 지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짓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선박을 구매하긴 하겠는데 미국 내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조선소를 미국으로 가져와야 되고 우리 노동자를 활용해서 배를 건조하길 원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단순히 구매를 하는 것도 있지만요. 여기다가 현지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진행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게 미국의 조선업의 몰락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통한 조선업 르네상스를 강조했고요. 실제로 회담이 끝나고 나서 기업들과의 만찬들이 이어졌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기업의 MOU 소식이 2가지나 조선업종에서는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을 한 게요. 지금 삼성중공업이 MRO 시장에서는 조금 한 걸음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는 MRO 시장에 진출하는 선택을 했지만 삼성중공업은 그 뒤처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MRO와 관련된 협력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래스카입니다. 사실 알래스카 일본과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협력에서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알래스카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미국은 알래스카에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윈윈한다는 뉘앙스를 이야기했고요. 에너지에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 일본과 함께 합작, 조인트 벤처 형태로 에너지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을 언급을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자금률을 높이고 또 다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오늘도 MOU 소식 전해졌었죠. 한국가스공사가 트라피구라와 함께 28년부터 10년간 330만 톤의 LNG를 신규로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적인 이벤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요. 트럼프와 그리고 이재명의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던 멘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패스메이커 그리고 피스메이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의 피스메이커, 평화적인 연결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는 옆에서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짓고 거기서 같이 골프를 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가 굉장히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정은을 올해 만나고 싶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간에 대한 대화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오늘 오전장에는 남북 경협주가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에이펙에 참석하는 그런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을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과 방위비 굉장히 우리나라에게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보다 10배 수준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미군 부지의 소유권을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땅에 대한 욕심을 또 다시 좀 표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를 좀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지금 AI는 물론이고 여러 협력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제가 굉장히 뜨거운 포옹을 하고 있는 젠슨왕과 이재용의 사진을 좀 선정을 했는데 AI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이 사진 한 장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아래는 SK 최태원 회장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계 인사 총 16명, 미국에서는 21명이 함께하면서 우리나라가 1,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관련해서 11개의 MOU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크게 첨단 산업과 전략 산업 공급망까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함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부의 그런 고위급 참여는 물론이고 기업까지도 총동원이 되면서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요, 이러한 긍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한 걸음 떨어져서 움직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된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간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2시 11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양 시장은 하락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쪽으로는 상승부를 다시금 켜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0.86%가량 하락하면서 3,182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3%가량 오르면서 80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차익 실현으로 빠르게 출회가 되면서 이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특히나 그간 주목받았던 조선주나 원전주, 대형주 단으로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가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자세한 일중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3,200선을 내려놓으면서 3,190선 부근에서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면서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확대가 됐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0.86%가량 하락하면서 3,18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3,180선을 내려놓기도 했는데 그래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3,180선은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자세한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800선을 내려놓으면서 함께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올려줬고요. 800선 위로 튀어오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80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매매 동향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현재 시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코스피를 강하게 팔고 있는데 오후장 들어서 5천억가량 크게 팔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2,700억가량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현재 사자세 외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순매도였지만 순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이후에 빠르게 매수폭을 늘려갔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000억 원 넘게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현재 코스닥을 팔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 77,000원 선 지나갑니다. SK하이닉스도 현재 보합권 내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39%가량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19%가량 빠지면서 오늘 1위부터 5위권 내에서는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 알테오젠이 상승 전환이 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1.6%가량 상승하면서 44만 5천 원 선 지나고 있고요. 이외에 제약바이오단 안에서 파마리서치 페트론이 다시금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파란불 켜내면서 하락했었는데 장중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나 파마리서치가 시가총액 4위 단으로 올라왔다라는 점 체크해볼 만하고 2.31%가량 오르면서 71만 1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0.48%가
10%가량 오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장중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만한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이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이어서 미국 MRO 사업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업 관련 협력이 특히나 중요한 의제로 부각이 됐는데 이 뒤이어서 삼성중공업의 MRO 소식까지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건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2%가량 오르면서 235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는 하이스틸입니다. 트럼프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한국 참여를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특히나 이 LNG 협력에 대해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이스틸이 오늘 또다시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텍사스주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설립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관련 수혜주로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9% 넘게 오르고 있고요. 5,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가 하반기에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관련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9월 달에 국무원 발표를 통해서 이 석유화 과잉 생산 축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적으로도 이 대한유화 석유화학 구조 개편이 진행이 되고 있고 글로벌 업황 자체로도 현재 이러한 구조조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이 모이고 있고요. 대한유화 현재 11%가량 튀어오르면서 12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It's an honor to be with President Lee of South Korea. We've known each other and gotten along very well, where we do a lot of trade with South Korea, as you know. We are thinking about contracting some ships.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We make the b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and South Korea is a big buyer of military equipment,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also. And we have many things to talk about, and I look forward to it, and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and congratulations on your election. That was a big one, and we're with you 100%. Thank you. 든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이 한미 동맹을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 또 다른 과학 기술 분야까지 다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파이널샷 한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달간 기다렸던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가 되면서 이로 인해 우리가 어떠한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오늘 파이널샷을 통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회담에서 뚜렷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신호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도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회담이 시작이 되기 전에 SNS에 막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회담이 성사가 될까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회담이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회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잘 아는 예측 불가능한 분이고 네. 또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진짜 무례함을 무시하고 저돌적으로 공격을 하는 분이고 또 젤렌스키 경우처럼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거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정말 그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면박을 주는 스타일이어서 또 우리 이 대통령도 뭐 성질이라면 성질이고 성깔이라면 성깔이고 한 번 하시는 분인데 사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듣기로는 대통령실 안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이거 어떻게 사고라도 터지지 않을까 그런 긴장을 했는데 결론은 깜짝 놀랄 만큼 화기애애했고 양쪽에 감정의 골이 전혀 없어진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단한 성과고 국민들이 대단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트럼프가 굉장히 뭐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뭐 디지털이라든지 또는 뭐 국방이라든지 3,500억 불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담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그 SNS에서 뭐 이상한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뭐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도 뭐 좋게 이야기하면 한국 정부가 진짜 선방을 잘했다. 저는 그래서 그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공격 드라이브를 잘 막아내어서 농산물 문제가 됐든 3,500억 투자가 됐든 뭐 방위부 문제가 됐든 뭐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지 큰 마찰이 없이 끝난 것은 저는 대단한 성과다.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 이제 측면이 있고,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이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 내외가 앤드류 공항 그 기지에 내렸는데 이 대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성이 나왔는데 그분도 뭐 접대를 담당하는 장도 아니고 뭐 세컨 우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백악관 들어갈 때는 나오셨는데 나갈 때는 또 안 나오셨고 여러 가지로 보면 또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도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네. 이번에 그 회담의 모습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점에서는 이게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좀 당혹감이 있는 건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무난했고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선방을 했다. 일단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잘했고 괜찮았다. 근데 조금의 찝찝함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수님 회담을 진행을 하는 동안 뭐 인상 깊게 보셨던 합의라든가 발표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조금 놀랄 만한 것들이 사실 있었죠. 만년필을 줬다든지 네. 또는 뭐 모자를 뭐 선물로 줬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사소한 것이고 오히려 뭔가 굉장히 큰 것을 미국이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라고 하면 큼직한 뭐가 없었다. 이게 상당히 저는 안심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앞으로 추후 이제는 토론을 해가면서 의논을 해가겠지만 어쨌든 이번은 국민들이 우려한 메가톤급 뭔가 요구 또는 뭐 이런 사건들이 터질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조용한 가운데 큰 그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지나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죠. 우선 외신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업종에 대한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우리 정부가 이제 만든 건데 그게 또 외신에서 그 고스란히 그 단어가 사용되는 모습도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이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사실 마스가 문제가 나온 게 지금 뭐 벌써 몇 달이 됐고, 네, 맞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조선업에 오래 종사한 친구들한테 이 문제를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배를 울산이나 뭐 거제도에서 우리가 짓고, 그거를 미국으로 가져가서 핵심 뭐 여러 가지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뭐 운항 장비를 싣고 하는 식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진짜 미국에 배를 짓는 도크를 건설을 하고 거기에서 미국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서 배를 지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선업계에 있는 분들은 후자, 즉 미국의 조선소를 건립을 하고 거기서 수만 명을 동원을 해서 배를 거기에서 짓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 거다. 왜냐하면 그 배를 짓는데 동원되는 그 여러 가지 협력업체나 또는 재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이 숫자가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할 거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현재 한국의 조선소의 협력업체들이 다 글로 가야 된단 말이죠. 이건 사실상 어려울 거다. 저는 그래서 많은 그 조선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일단은 배의 겉부분을 대충 한국에서 다 조립을 하든지 아니면 모듈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필라델피아가 됐든 뭐 텍사스가 됐든 가서 거기서 조립을 하고 핵심 그 운항 장비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군사 무기 같은 그런 장치들은 현장에서 조립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상당 부분 미국으로부터 어떤 그런 그 군사용 이 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부가가치 또는 고기술 우리가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선이 진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게 마스가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그 말을 잠깐 했어요. 우리는 미국 내에서 배를 건설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거는 일단 한 70% 80%는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그거를 미국에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는 미국에서 이렇게 그거 왜냐하면 국가 안보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협력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양측이 윈윈하는 쪽으로 저는 조선 산업의 협력과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부에 들어가는 안보와 관련된 국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측에서 하지만 전반적인 거는 국내에서 하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군사 관련해서 MRO 부분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필리조선소를 찾을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좀 예측이 안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같이 시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부통령도 간다고 했다가 대통령실에서 1시에 발표를 했거든요.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조선에서도 나오곤 있습니다. 국내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어저께 그 쭉 정상회담을 보면서 네. 제가 받은 첫 인상은 한국 대통령서부터 한국 측 그 대표단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 대통령과 그 여러 가지 미국의 관료들은 좀 표정이 저는 되게 우울했다. 좀 어두웠다. 물론 가끔 웃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웃지를 않아. 이게 보통 미국의 그 백악관의 어떤 오벌 오피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일단 미국 사람들이 그런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잘 웃는데 네. 웃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3,500억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방위비 문제인지 원자력 문제인지 농산물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하는 요소가 있다. 있지 않고서야 배웅도 안 할 리가 없고 그게 없고서야 있지 않으니까 저는 그 샌앤드루스의 공항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조선소도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는 것들을 보면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지금 미국이 속으로 한국에 대해서 좀 맞듣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건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한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대로 우리가 고분고분 예스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자부심이 느껴지긴 한데 어쨌든 미국이 상당히 뭔가 좀 불만 섞인 표정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필리조선소에 같이 가지 않은 걸로 나타나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한 2달 정도 됐는데
공식적으로 미 국무장관도 일본까지 왔다가 안 만나고 가고 온다고 했다가는 안 만나고 지금 그러고 지금 이번이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트럼프 정부는 한국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으나 뭔가 좀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조금 불만인 같은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의문이 가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서도 에너지에서는 알래스카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인트 벤처 설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그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LNG 수출 1위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전체 1년에 수입하는 에너지 LNG 중에서 미국서 들어오는 게 10분의 1이에요. 10%밖에 안 돼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LNG를 수입을 하면 우리로서도 뭐 하등에 손해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동이나 우리나라에서 알래스카나 거리가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LNG는 한미 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협력의 고리가 된다고 봐서 처음서부터 이 미 한미 협상의 가장 중요한 이 대목이 LNG를 우리가 미국서 들여오는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알래스카 이쪽에 굉장한 이 LNG가 묻혀 있거든요. 네, 이제 이걸 이제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물론 알래스카가 환경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요인도 있지만은 굉장히 좋은 저는 대목이라고 봐서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왜냐하면 일본도 LNG가 필요한 나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LNG는 한미일 경제 공동 협력의 저는 상징적인 미래 지표라고 봐서 우린 과감하게 여기다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면에서는 한국이 알래스카 이 LNG 개발 투자에 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민간 기업의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그 가스공사가 네. 공공기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저는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된다고 봐서 한미 간의 어떤 그런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사업성이 남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강관 기업들에게 좀 이득이 될까요? 관광 기업한테는 분명히 이득이 되죠. 되고, 왜냐하면 네. 그 길이가 뭐 1, 2km가 아니라 네. 뭐 수백 킬로 연장선상에 그리고 네. 굉장히 특수광을 써야 되기 때문에 관광 기업한테도 이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보다도 아까 이제 채산성이 있겠는가 네. 하는 문제인데 지금 최근 몇 년을 보면 LNG 가스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지금 아마 한 3년 전보다는 한 5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LNG 가스가 가격이 지금은 1입방미터당 한 3불 정도 하는데 이게 5불, 6불, 7불 가면 당연히 이건 채산성 문제는 저는 확실히 있다. 저는 그래 봐서 채산성도 있고 한미 협력도 되고 그다음에 강관 등 여타 부수 산업의 발전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보다도 전통적인 우호 국가인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LNG를 수입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한미 우호의 저는 상징적인 협력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원전 관련해서는요,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에 제2의 마스가다라는 그러한 수식어까지 붙으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는 뭐 뚜렷한 발언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뭐 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네.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네. 지금 그동안 그 한국전력이 네. 여러 가지 원전 사업을 하면서 뭐 그게 체코가 됐든 뭐 중동이 됐든 그 사업마다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그 특허권을 가지고 딴지를 걸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태클 걸고 그거는 결국은 한국의 원전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 상당히 턱밑까지 따라온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상의 어떤 우위와 미국의 근원 기술의 우위를 저는 잘 활용을 해서 한미 간의
미래 원자력 산업을 사업화하는 저는 공동체로서 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다소 지금은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좀 불리한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원천 기술이 우리가 딸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원전을 짓고 가동을 하고 보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는 상당한 기술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술 인력 차원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단기적인 안목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국과 한국의 기업 사이에 저는 파이를 적절히 나누는 그런 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반도체도 사실 40년 전에 기술이 형편없었거든요. 지금 뭐 아주 세계 초강대국이 됐잖아요. 네. 원전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서 지금 우리가 조금 굴욕적인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도저히 미국이 따라올 수 없는, 도저히 미국이 흉내낼 수 없는 우리의 기술력을 우리가 개발해낸다고 하면 한 20년, 30년 뒤에는 상당히 지금의 반도체와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봐서 이것도 천연가스와 함께 미국과 한국이 공동 개발해야 될 미래의 굉장히 먹거리 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우선 MOU 관련돼서 4건의 원전 MOU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지금 뭐 해석하는 걸 쭉 보니까요. 네.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민간 차원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뭐 이번에 한수원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의 MOU를 체결한 것 자체는 시장에 큰 임팩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게 국가 대 국가 또는 대통령 대 대통령의 어떤 그런 협약이 아니고 네. 민간 기업과 물론 뭐 한전이 공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민간 기업과 민간 기업의 MOU가 그 MOU라는 거는 메모란덤이거든요. 네. 메모예요, 그냥. 이게 법적인 구성력이 별로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시큰둥한 거는 이게 메모랜덤이기 그런 것이다. 이것이 구체화되고 협력의 어떤 구체적인 그 청사진이 나오면 이제 스토리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것이 MOU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일단은 그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양쪽 기업이 또는 양쪽의 관련 금융기관들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반응이 별로 시큰둥한다고 저는 실망할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저희 15% 관세율에 대해서 재협상을 해도 한국이 얻을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발언도 했습니다. 교수님의 발언을 쭉 들어보니까 우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탐탁치 않은 상황에서 15%의 선을 지켜준 것만으로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이 우리를 우리가 지금 선방을 한 거야, 아니면 미국이 선방? 우리가요. 선방이 아니라 네. 그 행간을 읽어보면 네. 이번에 우리 정부 쪽에서는 15% 상호 관세를 좀 낮춰줘라. 네, 맞아요. 라고 하는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네. 트럼프가 우린 그럴 생각이 없다 그랬던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공격을 했는데 선방한 건 미국인 셈이죠. 15%로 막아냈으니까. 저는 근데 지금 이번 회담을 보고서 사실 제가 제일 바랬던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품목 관세라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품목 관세가 뭐냐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세를 물리는 게 이제 그게 품목 관세인데 그 품목 관세가 지금 자동차하고 철강하고 알루미늄의 50%인데 이걸 앞으로 반도체나 아니면 의약품이나 뭐 여러 가지의 품목에 대해서 지금 올리겠다고 지금 미국이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품목 관세에서 전 상당히 우호적인 그 약속을 해주기를 저는 바랬는데 그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제일 주목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미국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이 소위 품목 관세, 저는 그 국가안보 관세라고 하는데 네. 232조 관세를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매길 거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에 언급도 안 됐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인 표정이 미국이 별로 박시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한국에 대해서 이 품목 관세를 상당히 높여 때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 저는 그게 이번 한미 이 대담에서 저는 가장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라고 보는 거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의약품이라던가 반도체 15% 넘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게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랑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지도 좀 주목이 됐었는데 우선 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설도 들려오고요. 아니, 농산물에 대해서는 네. 이번 정상회담 이전서부터 네. 있었다라고 했고 있다고 했고 또 요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한국이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회담 자체가 이제 깨지면 안 되니까 미국이 사실 이것을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농산물은 굉장히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것이 틀림이 없고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의 규제가 강하고 여러 가지 뭐 지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 지금 티격태격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좀 조만간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농산물 개방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AI의 투자에 관련된 문제, 앞으로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 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한국 정부도 카드를 다 내놓지 않고 네. 상당히 많은 카드를 그냥 히든 상태로 가지고 온 것. 네. 그래서 이번에 회담이 끝났는데도 뭐 했지? 뭐 모자 주고 뭐 네. 만년필 받고 한 거 말고는 뭐 한 게 없지. 네. 저는 이것이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미래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해둔 거라고 봐서 일단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입장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웅을 하지 않은 게 사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되게 많은데 또 시장에서는 트럼프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의도적으로 표출했다고 봐요. 그리고 트럼프가 네.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사업을 하면서 맞아요.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이 잘 되면 네. 뭐 자동차까지 아니라 뭐 차를 타고도 따라올 사람이고 일이 안 되면 문 밖에도 안 나갈 사람 아니든가요. 저는 네. 그런 관점에서 특히 백악관에서 배웅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상당히 좀 마음에 불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읽을 수가 있고 저는 그보다 더 대단한 거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한국 정부가 조금 더 개의치를 안 했다는 것. 그러려면 그래라. 네. 우린 다 예상했다. 왜냐하면 앤드류 공항에 내릴 때부터 대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별도 아니고 대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대령도 제 얼굴에 잠깐 보니까 그 백인 대령이 아니고 네. 아시아계 대령 같아요. 아. 모르긴 하지만 아마 한국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것도 육군도 아니고 공군이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한국 정부도 어차피 조금 의전상 홀대가 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했던 거라서 네. 충격은 국민이 받았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충격을 안 받았을 거다. 그래 생각. 네, 어쨌든 우리 정부는요 이번 회담에 대해서 가기 전부터 실용 외교라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익을 챙겼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국익을 상당히 방어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그 집중 포화를 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냥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고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단은 1라운드는 우리가 국익을 실용적으로 좀 잘 방어를 했다. 문제는 이제 저쪽에서 앞으로 어떤 공격을 해올 것인가 이건 이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1라운드는 저는 5대4로 우리 정부가 판정승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교수님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판정승이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주셨네요. 네, 오늘 관련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제조업 협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 행사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0세대를 362억 달러 규모로 추가 구매하기로 한 계약입니다. 이 밖에도 조선, 원자력, LNG, 핵심 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동펀드 조성과 기술협력,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양국 기업 기관 대표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약으로 양국 제조업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양국 기업의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투자 규모를 기존 21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로 확대합니다. 향후 4년간 제철 자동차 로봇 등 미래 전략 산업에 집중해 미국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미 경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루이지애나에 270만 톤 규모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해 미국 전략 산업에 저탄소 고품질 강판을 공급하고 철강 부품 완성차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합니다. 또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능력을 크게 늘려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차량을 아우르는 현지화 전략을 추진합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연 3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모셔널 등 현지 법인 사업화를 가속화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로봇 생태계 허브 역할을 맡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기아 화성 2보 플랜트와 현대차 울산 EV 전용 공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며 미래 모빌리티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한미 경제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마감 전에 꼭 점검해봐야 할 종목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후장에서 살펴봐야 할 특징주들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도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LNG 프로젝트 관련 요구가 있었다라는 소식에 하이스티 비롯한 강관주들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을 칭찬했다고 하죠. 이 소식에 모나미의 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갤럭시 폴더블 폰의 흥행에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중해볼 만한 종목,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네, 롯데 관광개발 역시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 돋보이고 있는데 중국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서 카지노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카지노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호텔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무난하게 좀 주가 상승률이 제일 잘 나오는 섹터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시장이 좀 약간 어지러울 때는 이 호텔 관련주들이 좀 약간 시장에서 더욱더 부각이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일단 최근에 좀 약간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호텔 관련주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물론 뭐 파셨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시장에서 가장 러프하지만 조금 느리지만 좀 꾸준하게 올라온 섹터 중에 가장 좀 나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방문객 증가, 하이롤러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나온 어떤 기사의 한 줄인데, 여기서 이제 하이롤러라는 것은 뭐 많이 들어본 단어는 아니죠. 하이롤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카지노에서 굉장히 좀 많은 베팅을 하는 그 고객들, VIP 고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 군데에서 이 하이롤러 지표가 개선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 어디를 이제 그 지표로 삼았냐면 마카오 쪽에서 지금 하이롤러 어떤 VIP 고객들의 베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우리나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전가가 되는 부분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그 부분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영업 현금 흐름 창출 통한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다. 사실 금융비용 부담이라고 하면 롯데 관광개발이 그동안의 주가가 못 올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융 부담입니다. 이제
금융 부담이 높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는 없겠죠. 당연히 부채가 많다라는 거겠죠. 부채가 현재 1조 8천억 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본이 3천억 대의 부채가 1조 8천억이면 부채 비율로 따졌을 때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에 뭐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기 전까지 한 2, 3년 전부터 중국인 관광이 늘어나면서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시장의 뷰가 좋아지기 전에는 항상 이게 이제 그 롯데 관광개발의 그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긴 하죠. 카지노 드롭백 내의 매스 비중이 80% 수준이다. 이 부분도 최근에 이제 기사에 포함된 내용인데 매스 비중이 80%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매스라는 건 우리가 보통 덩어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강원도에 놀러 갔는데 우리 강원랜드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한번 들렸다가 오는 것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카지노 가는 목적이 카지노에서 전문적으로 베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번 들려보는 사람들, 그걸 이제 매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이 이제 단체 여행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롯데 관광개발 내에 있는 카지노 쪽에 뭐 가족들이 왔으니까 한번 좀 들려보는 경험상 그런 게 아직은 80%를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게 이제 줄어들고 하이롤러가 늘어나면 수익권이 늘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CB 관련해서도 CB를 상당히 많이 발행을 했는데 올해 안에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해요. 뭐 전환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전환이 되는 물량은 아직까지는 뭐 크진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오버행 이슈는 있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올해 안에 다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고 저는 이 롯데 관광개발을 볼 때 내일은 이제 9월 26일서부터 시작이 되는 내일은 이제 중국 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과연 롯데 관광개발의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내에만 이제 무비자가 되다가 이제 우리나라 내륙까지 이제 이게 무비자가 단체 관광객 기준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좀 약간 희석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시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가장 큰 수혜는 아무래도 좀 파라다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기도 합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외국인 순매수가 뭐 너무 좋죠.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동시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보다 보면 외국인들이 사면은 기관이 파는 경우를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서 주가도 상당히 뭐 중간에 이제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짧게 우리가 뭐 걱정이 하나도 안 될 정도로 깊은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보여주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기관은 조금 이제 매도 쪽으로 어떤 수익 실현 쪽으로 차익 실현 쪽으로 가닥을 좀 잡은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직 특별한 매도세는 좀 없다라는 점. 시장이 조금 어려우면 이 섹터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홀딩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급은 긍정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 외국인,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 이슈가 이 종목의 수혜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한유화 골라주셨네요. 10% 이상 급등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아가고 네. 있습니다. 대한유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한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언론의 그 기사 타이틀을 보면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 대한유화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딱 3일 올랐습니다. 3일 올랐는데 52주 신고가라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동안의 시장이 정말 좋았을 때 거의 못 올랐다라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LG 화학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여천 CC 관련돼서 한화 솔루션, 그다음에 롯데 케미칼, 뭐 대한유화까지 우리나라 대표하는 NCC 기업들인데 NCC에서 이제 업스트림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팩트 체크를 하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좀 내용 좀 살펴보면 4년 만에 흑자 전환이죠. 그 동안에 굉장히 좀 적자폭이 좀 컸었던 구간도 있긴 한데 적자폭이 좀 약간 줄어는 들고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에는 2천억 넘게 적자가 좀 나기도 했었죠. 올해 매출이
3조 4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14억을 예상을 한다. 상반기에 150억 좀 못 미치게 적자가 났으니까 그걸 상쇄를 하고 400억 이상 흑자 전환 예상하면은 총 하반기에 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는 거죠. 대한유화가 이제 국내 에틸렌을 만드는 NCC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는 기업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보통 스페셜티라고 얘기를 하는 에틸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보다 생산량으로 과거에 승부를 했던 건데, 우리가 보통 뭐 스페셜티라고 얘기하는 좀 약간 그 고부가 가치 화학 쪽으로 좀 많이 돌렸기 때문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다른 어떤 NCC만 하는 기업은 없죠. NCC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 석유화학 기업들 대비해서 나름대로 이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대한유화 봤을 때 과거에 그 전기차 그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 대한유화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제 배터리 분리막용 이제 고밀도 폴리에틸렌 관련해서도 전 세계 1위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 쪽에 캐즘이 조금 줄어들면은 나름대로 이제 그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에틸렌과 관련돼서는 대한유화는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다른 쪽에서 버는 돈을 갖고 이 에틸렌에서 나온 적자를 계속 메꾸면서 우리는 뭐 감산이나 이런 걸 안 하고 계속적으로 버티겠다라고 이제 대한유화는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공장 가동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여타 NC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가동률이 70% 이하도 있고 70% 간신히 버티는 쪽도 있긴 한데, 대한유화는 지금 공장 가동률이 거의 뭐 9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계속 뭐 하마로 좀 약간 치킨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에틸렌 생산량을 줄여서 공급 과잉을 해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업스트림에서 에틸렌을 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다운스트림 기업들이 우리나라 에틸렌보다 더 싼 중국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약간 뭐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뭔가 정부에서도 이 석유화학 업체들의 지금 과잉 생산과 어떤 줄어들고 있는 영업 흑자죠. 늘어나고 있는 적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최근에 좀 정책적으로도 좀 발빠르게 나오고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는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 석유화학 그 섹터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좀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보고 이제 바닥을 잡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좀 약간 뒤로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대한유화 그래도 최근에 어떤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그 석화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대한유화는 그 중에서도 좀 높은 어떤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월달, 4월달서부터 바닥 잡고 매수로 전환이 됐고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 같은 경우도 팔 물량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다시 외국인들과 함께 동시 순매수 쪽으로 가담을 하고 있다는 점 정리를 하면, 대한유화는 좀 저는 예외를 하고 다른 NCC 관련된 석유화학 기업들은 조금 더 좀 돌다리를 두드리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유화 살펴봤습니다. 석유화학 전반에 시원한 반등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소외받은 기간이 길었던 만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화요일 포착주 어떤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DB 하이텔을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DB 하이텔? 네. 일단 오늘 차트도 좋고 이제 실적도 최근에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DB 하이텍을 좀 골라봤는데요. 2분기 실적 상당히 잘 뽑았습니다. 뭐 매출 뭐 3,300억 훨씬 넘었고 영업이 뭐 739억. 이제 수치도 이제 좋지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늘어났는지가 더 중요하죠. 전년 대비해서 매출, 영업이 각각 한 10%대, 13%, 10% 정도 증가를 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볼 때 이런 공장이 돌아가는 기업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공장 가동률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공장 가동률이 90%를 훨씬 넘었죠. 이제 공장 2개인데 이제 본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90% 중후반을 차지할 정도로 뭐 계속적으로 그냥 풀로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웨이퍼를 가져다가
8인치 웨이퍼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웨이퍼 가격이 내려가면 굉장히 싸지게 어떤 원가 절감 효과가 있겠죠. 웨이퍼 가격도 이제 사업 보고서상에서 보면은 웨이퍼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전년 51달러 정도에서 한 41달러 정도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부채 비율이 뭐 상당히 좋죠. 부채 비율이 1분기 23%에서 2분기 19%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 빚을 계속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순차입금 비율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순차입금 비율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빚보다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재무 부담이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쪽에 이제 매출이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금 현재 50%가 훨씬 넘어서 이제 7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언제 꺾일지는 좀 약간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중국 쪽에서의 수익률이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까지 어떤 뭐 실적적인 부분은 거의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고 차트 잠깐 보면서 약간 유의미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몇 년도, 23년도서부터 차트인데 선을 한번 그어놨는데요. 23년도에 고점 연결해놨는데 두 번째 고점이 지금 현재 제가 목표가로 정해놓은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23년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을 더 좋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거의 그 부분은 담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23년도에 실적이 뭐 100이 나오는데 올해 실적이 150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꼭 위에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하지만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을 실적이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에 제가 점을 3개 하늘색을 찍어놨는데 네.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상당히 기술적 분석으로도 점수를 좀 높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하면 23년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목표가를 이 선까지 정도는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포착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가격 전략 정확히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 현재 가격 16,500원이에요. 16,500원 전후 뭐 굉장히 무난한 가격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아까 차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6만 원에다 이제 선을 그어놨었거든요. 그 부분을 목표가로 삼고 6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지난주 말에 나왔던 저점 정도로 한 42,000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반도체주 안에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6만 원으로 설정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로봇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 중 하나죠. 바로 27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측에서는 최신 로봇 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잭슨 AGX 토르라고 하고요. 하나로는 500만 원 정도, 그리고 블랙웰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는
캡트로닉스는 개발자들이 해당 칩을 이용해서 로봇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폭스콘과의 협업을 통해서 피지컬 AI를 만들겠다 이야기했던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로봇주들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종목별로 순환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SB 시스템즈가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원익홀딩스 16%대 급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10%대 강하고요. RS 오토메이션 5%, 로보티즈도 1.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가스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한미 정상회담 무난하게 진행이 됐다, 마무리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과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사업 참여에 따른 수혜 기대감들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강건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에서 넥스틸 3%대 강세, 우린 PTS도 1%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발표의 경우에는 오늘 약세로 전환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오전장 대비해서 투심이 약화됐다라는 점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유리기판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분 10%를 확보한 인텔이죠.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와 인텔의 파트너십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기대감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론되고 있는 분야는 유리기판이고요. 앞서 삼성전자가 이 유리기판을 미래 먹거리로 꼽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2028년에 상용화라는 목표를 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유리기판에 대해서 인텔은 좀 선도 기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에 따른 기대감들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캠트로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5%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YC캠도 3.6%대 오름세, 필옵틱스와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1%가량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오늘 약세로 전환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김태훈의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놓치지 않고 챙겨봐야 될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업종, 살펴봐야 될 업종으로 선택을 하신 게 증권 업종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기대감 속에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신지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 어저께 이제 미국 FOMC, 그러니까 FRB죠. FRB가 네.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FRB 의장이 이 기존의 이제 이 기준금리 정책을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게 뉘앙스가 우리 시장에서 곧바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반에 걸쳐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어제 장이 많이 들썩거렸는데요. 근데 오늘 그 증권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그 금리 인하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증권주인데 오늘은 바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파란불을 켜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한국은행은 이번 28일 날 금통위가 있고 나서 9월 달은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이제 10월 달이나 돼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중간에 임시 금통위를 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은 그 9월 17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그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빅컷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은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고 기존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목을 하던 미국 FRB가 이제는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지, 즉 이번 28일 날 25 베이스 포인트만큼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내릴지, 아니면 9월 17일 날 미국이 내린 이후에 따라서 10월 달 금통위를 열어서 내릴지, 지금 뭐 생각을 해보면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뭐 이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연 1%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입니다. 이럴 때 그 한국은행이 좀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살아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텐데, 너무 중앙은행이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권주들이 이제는 그 거래소도 많이 활성화됐고 거래량도 많고 또 위탁매 수수료 수익도 많고 그 외에 IB 쪽에서도 수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지금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 밀어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를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돈들이 증권 관련된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 증권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증권 관련된 기업들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반적으로 조정받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 증권주 하면 그 지점이 많은,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렸을 때 유동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흘러 가다 보면 결국은 이게 자영업자가 되든 누가 되든 돈에 이런 여유 있는 자금들은 운용을 하게 됩니다. 운용할 네. 때 증권 쪽으로 이제 증권 시장에 많이 흘러들죠. 네. 그러면 증권회사에 들어와서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위탁매매 수수료가 발생하고, 또 거래가 활성화되면 IB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거리들이 많아집니다. 거기서 또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인 미래에셋 같은 증권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요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국내외 다 망라해서 운용자금이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자금이고, 아시아권에서는 뭐 UFC, 그러니까 좀 그 일본의 대형 은행들이나 일본의 대형 IB들이죠. 거기랑 필적할 만큼 운용자금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운용자금도 약 한 264조 원이나 되는데요. 이 정도로 큰 자금을 운용하면서 해외 쪽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뜻은 국내에서 증권 시장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해외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증권사가 됐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셋 증권은 포트폴리오를 잘 짜여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지금 시황에서 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더욱 미래에셋 증권을 보셔야 되고, 특히나 요번에 이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고 해서 이게 자본금 3조 원, 4조 원, 8조 원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차이를, 비즈니스의 차이를 두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여기서 8조 원인 종합투자계좌, IMA 계좌라고 그러는데요. 이쪽은 아직까지 자기 자본이 8조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이걸 하는 사업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미래에셋과 한투증권이 여기에 대해서 이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미래에셋이나 아니면 한투 중에서 누가 이 첫 번째 IMA 종합 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될 텐데요. 근데 이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래에셋이 조금 더 한 발 앞서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미래에셋은 그러니까 옛날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한 1억 1,000만 주 정도의 자사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각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부분을 소각할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8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셋 같은 경우 이 자사주 취득과 소각 같은 그런 좋은 호재도 있고, 또 실제로 앞전에 이미 자사주 소각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주 환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미래에셋의 가치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매수가는 18,500원, 목표가는 3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7,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미래에셋증권 말씀해 주셨고요. 국내 증권업계 1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오늘 좀 조정받네요. 2.5%가량 빠지면서 17,830원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 매수가 이보다 조금 윗단에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천천히 접근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신증권 선정을 해주셨는데 대신증권은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하셨을까요? 진짜 업력 있는 회사죠. 그 큰데 믿으시라는 광고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우리 아버님 세대부터 그 매매를 잘하는 회사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HTS를 도입한 증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그 소매 금융망을 즉 지점망을 잘 갖추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실제로 유동성이 풀리는 이런 장세가 되면 곧바로 실적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이 지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이 부분은 일반 매출보다도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은 수익입니다.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사업부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회사죠. 그런 면에서 이 대신증권이 실적이 좋아진 것만큼 실적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번에 자기 자본 4조 원을 넘기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대형 증권사가 됐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대신권을 큰 대형 증권사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좀 부진이 있어서 그 다른 경쟁 증권사들이 자본금을 늘릴 때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뒤쳐져서 중견 이런 소리까지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대형 증권사로 다시 발돋움했고 외형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증권이 수익성과 함께 덩치가 크면서 그에 걸맞는 주가를 갖춰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 회사는 자사주를 23.13%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면을 갖고 있죠. 최대 주주보다 자사주가 더 많은 증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이제 법적으로 도입이 되면 일부 이 자사주를 소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당 가치는 또 올라가게 되죠. 그런 좋은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실제로 이 회사는 제가 밸류했을 때는 지금 주가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게 거래되고 있는 이유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금융 자산에 좀 부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게 1분기 때 실적을 보시면 그 1분기 때 분기 보고서에는 그런 부분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할인되고 있는 건데 수익이 나면 부동산 금융에 따라 발생한 그런 부실은 어느 정도 다 메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신증권은 자체적인 실적으로 자신들의 실적을 올려가면서 이 부실을 깎아내고 그러면서 좀 좋은 회사로 양질 회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25,500원, 목표가는 3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4,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신증권 이야기해 주셨고요. 기업의 재무 건전성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자사주 맵 소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진다면 주가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매수가 25,500원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구간 그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25,750원대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사실 1위 기업 그리고 오래된 기업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키움증권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부국증권 선택하셨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국증권은 지금 밈 주식처럼 우리 한국의 밈 주식처럼 거래되는 종목입니다. 이게 워낙 풀려지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자사주에 대한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고 그러면 묻지마로 주가가 밀어올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한번 밀어올려진 주가가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게 그냥 밀어올려져서 전형적인 품절주의 양상을 나타내는데요. 그렇지만 뒤늦게 쫓아가면 상태에 물릴 수 있다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부국증권이 먼저 움직이면 다른 증권사들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국증권을 잘 보시고 일단 매수가는 55,000원, 목표가는 8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이 회사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거래량이 별로 없고 최대주식 투수강이 빼면 약 한 10몇 프로 정도가 유통 가능한 주식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든 이 회사가 좀 좋아지고 또 시장 분위기가 증권 쪽에 무게가 실린다면 바로 품절주를 만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겠다고 망설이다 잡으면 그때가 상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증권주들은 대종주라고 볼 수만큼 거래량도 많고 그런 종목들을 선택해서 매매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부국증권을 오늘 세 번째 특징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 55,0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0.35%가량 하락하면서 57,100원 단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지켜보자라는 뜻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 관련된 업종 이야기 나눠봤고요. 유동성 확보와 함께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원 파트너와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엑스에너지, 아마존,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내 X2 104세대 첨단 소형 모듈 원자로와 트라이소엑스 연료의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협력 당사자들은 2039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5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원자력을 배치하려는 계획을 지원하고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민관 투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자로 설계, 공급망, 건설, 투자, 글로벌 사업까지 전방위 협력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체결된 미국과 한국 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협정과도 발맞춘 것입니다. 엑스에너지와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아마존은 이번 협력이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강화하고 AI 경쟁에서 중국을 앞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게요. 화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김경국 과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미 정상회담은 끝이 났고요.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주가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은 일단 큰 노이즈가 없이 마무리가 됐고 일단 확인해 볼 점은 일단 대미 투자 금액이 이제 3,500억 달러의 재확인 그리고 대북 관련 이야기들이 일단 주가됐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산업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조선 섹터라든지 원전 섹터에 대한 재확인 부분이 일단 부각됐었고요. 그리고 일단 기술 협력 MOU를 11건 정도 체결하면서 이런 부분이 장 초반에는 주가에 급격하게 좀 반영을 해주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하나오션, 그러니까 조선 섹터의 필리 조정서 관련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받아왔던 뭐 하나오션 같은 종목에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웨스팅하우스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회담은 기대감을 반영하던 원전 관련 섹터 있는 종목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원전 섹터 안에서도 BHI 같은 종목들은 오늘도 역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또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래서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됐고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익 실현 물량으로 나오면서 향후 주도 섹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지난주 잭슨 파월 연설과 관련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금리에 민감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향후에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에이벨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오늘도 일단 장중에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역시나 하반기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빅바이오텍 중에서도 가진 모멘텀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좀 저렴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주목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펩트론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런 종목들 12월까지 일라일릴리와의 기술성 평가가 종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상업적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와 반영돼서 센티 개선되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특히 빅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럽의 의약품 관세와 관련된 상방이 15% 정도로 확정이 되면서 일단 CDMO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에스티팜 같은 회사들이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일단은 자리상으로도 12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여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의약품 관세 노이즈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섹터로의 수급 유입이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금리 인하 모멘텀을 빼놓을 수 없겠죠. 새로운 주도 섹터로 나아갈 수 있는 쪽으로 제약바이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청원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예, 어제 오른 게 어쨌거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을 큰 틀에서 오늘 하루만 본다면 나쁘죠. 하지만 지난주 잭슨 미팅이 있기 전부터의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고 오히려 잭슨 미팅이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2020년대 이후로 잭슨 미팅이 마무리된 이후 시장이 그날 바로 올라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시장이 잭슨 미팅이 있기 전에 충격을 이렇게 단기간에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우리 시장은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초점이 이제는 내생 변수가 아니라 외생 변수로 약간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시장의 반등이 나왔던 시점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 거죠. 금리 인하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잭슨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구나라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큰 틀에서는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앞으로 FOMC는 3번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그중에 금리를 3번 다 인하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나오지 않습니다. 최대 2번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이 보였던 행보를 감안한다면 비컷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씩 2번에 걸쳐서 인하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게 뜻하는 것은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고 있었던 한 가지 변수,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미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하게 되면은 물가 저희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외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금리 그리고 이 금리의 변화 인하 기조 속에서 미 증시가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크게 흔들릴 만한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시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로 관련된 섹터의 움직임이 조금은 상이합니다. 가장 기대가 컸던 건 장 초반부터 움직였던 게 조선이었는데요. 조선은 역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선주는 언제나 이러한 모습을 최근 1년 동안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명확한 것은 하나오션도 그렇고요. 하나시스템도 그렇고요. 삼성중공업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락 이후로 시장은 언제나 이겨냈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더 갔기 때문에 이번 또한 결국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리 보여집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SMR에 대한 설계나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과 시장 확대 협력이 이어졌습니다. 원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방산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정부 차원에서 계속 육성을 하려고 하는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원전은 추후에도 조금 더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한 가지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항공이나 그리고 LNG, 알래스카 LNG와 관련된 이야기가 항상 나옵니다.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기타 핵심 광물 관련된 이야기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가 있던 종목들 중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탄력을 받는 그런 기업들은 역시나 모멘텀이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방은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일부 조정이 나왔던 원전 그리고 조선 쪽에서도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현재도 1% 가까운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3,178포인트, 8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800선 위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대 약세 흐름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기관도 3천억 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8천억 원의 순매수세로 나홀로 매수세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 이어졌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8월 26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저점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선방을 해주면서 혼조세로 우리 시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즉 한미 정상회담을 소화해 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을 보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경색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1.2%가량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5%가량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20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조방원 관련된 기업들의 힘이 굉장히 빠져있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 소멸, 재료 소멸로 인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가 됐고요. 특히나 오늘 조선 관련해서 한화오션이 6%, HD현대중공업이 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MRO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2%가량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원전 관련돼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민간 기업 간의 MOU 소식만 전해지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4%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오늘 0.3%가량 빠지면서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소폭의 상승을 그렸고요. 오늘 금융 관련해서 지주사까지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분위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완성차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도 부진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 그리고 크래프톤도 2%가량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와 조금은 반대되는 움직임, 상승하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의료기술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바이오 관련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ABL바이오가 오늘 6%가량 상승하는 모습, ADC 재용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천당제약도 2%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왔고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 1.2%가량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였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로봇칩에 대한 이야기, 현대차의 로봇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는 좋았는데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텍스는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빠졌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주들은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성우하이텍은 1.9% 빠졌고 테크잉은 상승, 이오테크닉스는 하락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로봇 관련돼서 지금 하이젠 RNN 같은 경우 1.6%가량 상승했고요. 그리고 조선에서도 기자재, 성광밴드는 5%가량 상승하면서 그 섹터 안에서도 엇갈린 움직임이 굉장히 특징적이었고요. 엔터주들이 장 초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만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5% 넘는 상승을 유지하면서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양시장 엇갈린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코스피가요 3,180선까지도 내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초에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 장초 하락을 했던 부분보다 더 낮아지면서 종가를 체결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대형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코스피 200은 1%가 넘는 하락을 그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800선 회복을 해주면서 엇갈린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이 지수의 움직임을 다르게 만든 것 같은데요. 유가증권 시장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기관 정말 오랜만에 매도에 가담을 했는데 2,600억 원가량 물량 토해냈고요. 외국인은 대규모의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6,800억 원 이상을 던졌고 그 물량을 개인만 담았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 반대로 외국인이요 오후장 들어서 매수의 폭이 더 커졌습니다. 1,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되고요. 기관은 양시장에서 다 던졌네요.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요 창 막판에 힘이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1.6%가량 내린 73,300원대의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오늘 상승폭이 켜지면서 0.7%가량 상승한 26만 1,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무리가 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가이던스의 상향을 얼마만큼 할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0.2%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넘게 빠지면서 혼조세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현대중공업, KB금융, 기아까지도 일제히 하락했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시장이 끝날 때 낙폭이 더 깊어지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혼조세가 펼쳐진 가운데 알테오제는 상승, 에코프로도 오름세,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막판에 힘내주면서 오늘 71만 원 선도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BM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그룹주 안에서도 엇갈렸고요. 펩트로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 그리고 HLB까지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났고요. 삼천당제약도 1.6%가량 상승하면서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봤고요. 외환시장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의 최진호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외환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예,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6.35원 상승한 1,391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파월 의장의 직승을 연설에서 예상보다 좀 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달러원 환율이 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어제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고 달러도 강세를 이제 보였던 영향 때문에 달러 환율이 좀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쿡 연준 이사를 해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리사쿡 이사는 지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중앙은행은 이제 정치적인 독립성을 좀 보장받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그렇지 못한 이제 과정이 전개되면서 이제 연준의 신뢰성 훼손 리스크를 조금 자극을 했고요. 그러면서 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레벨이 낮아지면서 장 초반에 1,387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율 하락 흐름이 장중에 계속되지는 못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끝나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좀 과제가 많다라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강세를 좀 이끌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주로 수급에 연동되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좀 순매도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코어 스터디 매수까지 좀 이어지면서 달러 원 환율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 원 환율은 좀 장중에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서울 외환시장 15시 30분 종가는 1,395.8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대거 나왔기 때문에 환율 부분이 좀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매크로적인 지표를 시장은 계속해서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9월에 진행될 FOMC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율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어제 월요일보다 오늘 달러 원 환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잭슨 연설에서 생각만큼 매파적이지 않았고요. 또한 이제 현재 미국 기준금리 수준이 중립금리보다는 좀 제약적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게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지속성이 좀 담보되는 인하냐 이런 거는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이제 발표 예정인 미국의 7월 PCE 물가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근원 PCE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년 동월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발표되는 물가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더 높아질 경우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이러한 요인들이 단기적으로는 달러 환율의 하단을 조금 밀어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또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프랑스에서 이제 재정 긴축을 위해서 바이로 총리가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9월 8일 예정된 투표에서 야권의 이제 불신임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프랑스의 정치 불안정이 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이제 독일과 함께 유로존의 결속력을 위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국가인데요. 프랑스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반사적으로 달러는 조금 더 강해지면서 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달러 원 환율이 1,400원을 트라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월말 이제 수출 업체들 내고 물량이 상단을 좀 눌러줄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제 9월 FOMC까지 놓고 보게 된다면 연준의 금리나 내러티브가 좀 유효하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도 1,400원을 이제 트라이하는 흐름이 이어지다가 다시 레벨이 조금은 낮아질 그런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말에 국내 환율 변동성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PC 물가 지표 확인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가운데 뚜렷한 상승 재료로는 작용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 보는 게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일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뭐 여러모로 그 대북 관련된 이슈가 좀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중요했던 포인트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련된 스탠스를 긍정적으로 좀 표현하면서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사실 대북 관련주, 그 남북 경협과 관련된 관련주들을 향후에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히토리 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그리고 북한에서 원산지구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러시아 관광객들이 실제로 원산지구에 들어가서 관광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글로벌리 여러 관광지구를 열어주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사실 아난티 같은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 일단 포트에 넣어놓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로봇 섹터 전일 이제 노란 봉투법 관련된 모멘텀을 얻으면서 어제는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도 상승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연초 이후에 그 연초 급등이 나왔다가 기간과 가격 조정을 굉장히 길게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자리 위치에 있었고 어제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향후에도 하반기 로봇 관련 모멘텀을 받는다면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향후에 하반기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북 관련주, 로봇 관련주 관련해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차장님
과장님께서는 내일 전망 어떻게 해보고 계실까요?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에 시장이 다시 한번 팡 하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6월, 7월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8월도 이제 흐름상으로 막바지인데 또 한번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3,245포인트 정도까지는 우리가 상방을 우선은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당연히 나쁘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는 훈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를 어쨌거나 조금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철강, 특히 알래스카 LNG 쪽은 아직도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이야기가 나온 쪽 그래도 알래스카 LNG 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관심 가져가 볼 필요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이야기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일단 UTI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모멘텀들이 뭐가 있냐면, 근데 애플이 26년 하반기에 이제 폴더블 관련된 핸드폰을 이제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애플 폴더블 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부품 공급사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확정된 공급사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공급하게 됐고, 그에 들어가는 이제 내장 인지를 하고 있는 이제 파이넴텍 같은 회사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UT제 관련된 애플 공급사 선정은 확실히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회사는 뭐 한국에 이제 도우인시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UTI라는 회사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애플의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사로 선정이 된다면 향후 2, 3년의 이익이 보장되는 좋은 모습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사실 UTI가 만약에 애플 벤더로 등록이 돼서 공급을 하게 된다면 27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뭐 한 1,300억에서 1,400억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가총액을 감안한다면 저렴한 밸류에이션 상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자리가 급등하지 못한 지금 저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매수 충분히 한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 라인은 2만 원으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애플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UTI 선정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3만 원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하이스틸이고요. 섹터는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된 기업입니다. 우선은 동사의 자체적인 이러한 사업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핵심은 강관입니다. 그리고 상품이 아닌 제품 매출이 전체 93%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내수가 아니라 이제 수출로 완전히 사업 구조를 변경시켰습니다. 덕분에 매년 실적 전망이 25%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 완전히 흑자 전환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잘 버티고 있는데, 이 알래스카 LNG라고 하는 이 사업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노이즈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주가는 역시나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어제 마무리가 되고 오늘 주가는 장중에 20% 이상 급등. 그렇다면 앞으로 알래스카 LNG 관련된 이슈는 사라질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앞으로 더 자주 나올 수 있는 테마가 아닐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도 전민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면 우리가 이슈가 나올 때 한 차례 급등해서 매도를 하는 전략, 그런 전략을 취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지난 7월 말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알래스카 LNG 사업이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상황에서 아예 거론이 안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걸 다 회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스틸,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눌림이 많이 발생했을 때 한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6,500원, 손절 가격은 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아직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뉴스팔로우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6,5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과장님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여전히 이제 금리나 수혜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나 수혜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예, 3,200포인트 돌파입니다. 네, 3,200포인트 또 내일 돌파해서 시원한 반등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슈로 인해서 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마감장까지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잘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